여러분들은 그 기분을 죽었다 깨어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거는 그 상황만 바꿀 수 있어요. 심박수 끌어올려야 됩니다. 얼마까지? 130회까지 끌어올리면 됩니다. 하루에 반드시 한 번은 심박이 130회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액고갈 말씀드리는데 정말 눈이 모래알처럼 뻑뻑하고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서 물을 먹는데도 그 건조함이 해소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내가 갱년기가 돼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구나.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절대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한 게 아니고 특수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알고 제대로만 접근을 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해결을 못하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냐? 접근 방법이 살아오던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진액 고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보다 문제의 해결이 간단하구나, 이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약속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 먼저 진액 고갈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진액은 우리 몸의 모든 윤활을 담당한다. 모든 분비액, 체액, 이 모든 것은 진액이다. 그것은 혈액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내 몸에 건조가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진액 고갈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환자가 진료실에 왔을 때 진료 베드에 환자가 눕잖아요. 그러면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찰을 합니다. 머리카락, 두피의 상태는 어떤지, 얼굴의 피부 상태는 어떤지, 입 벌려보라고 해서 입안에 구강의 촉촉함 정도는 어떤지, 눈이 건조하지는 않는지, 충혈되어 있지는 않는지, 목소리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손을 만져보면서 손바닥의 느낌이 어떤지, 맥을 잡아보면서 맥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종아리를 눌러보고 종아리가 부어 있는지, 순환은 잘 되는지, 몸에서 각질은 일어나지 않는지. 제가 뭘 관찰하겠어요? 몸이 건조해지나 안 건조해지나 이것만 관찰하면 됩니다. 자, 진액 고갈의 증상 전부 다 건조 증상입니다. 안구 건조, 눈이 뻑뻑해지는 거죠. 그리고 입이 말라가고 코가, 점막이 말라서 비염이 생기거나 냄새를 잘 못 맡거나 건조해서 코딱지가 많이 생기죠. 모발이 가늘어지고 영양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소화기 내부 점막이 건조해지니까 음식 진행이 느려서 더부룩한 거, 밥 먹었으면 좀 가벼워야 되는데 그냥 그득합니다. 진행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점막이 얇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쓰립니다. 따갑고 쓰리고 화끈하고 아프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위가 불편하다.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보호막이 없고 윤활이 없으니까 각질이 일어나고 간질간질합니다. 빨갛게 되고 긁으면 손상이 쉽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 진액이 고갈한 사람들 손바닥을 보면 허옇거나 노랗습니다. 좋은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니까 붉은기가 안 나오고 노란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발 뒤꿈치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나고, 이게 나이 들면 할머니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겠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액이 충분히 들어가는 사람은 각질이 안 일어나요. 피가 끝까지 가서 세포를 충분히 촉촉하게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각질이 잘 안 일어나요. 이 진액이 고갈된 사람들이 입술 계속 뜯고 있어요. 여기가 각질이 자꾸 일어나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발이 허옇게 변하고 각질이 자꾸 일어납니다. 각질은 충분한 혈액과 진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걔가 영양분이 없으니까 세포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세포가 많다. 피부에 그렇게 각질이 많이 생겼으면 혈관 내피도 똑같아요. 죽어나가는 혈관 내피 세포가 많다. 똑같은 일이 몸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혈색, 핏기가 안 돌고 건강한 색깔이 안 나오겠죠. 건강한 사람들은 무조건 핏기가 나와야 돼. 달그레하고 윤기 있어야 되는데 거칠거칠하고 색깔이 탁해지겠죠. 안색. 그리고 관절 윤활. 우리 몸에 진액이 공급이 안 되면 뭐 관절이라고 별 수가 있겠어요? 윤활액 전부 다 어디서 만들어내겠어요? 혈액으로 윤활액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윤활액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부족해지면 관절의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뻑뻑해지고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겠죠. 그리고 방광이 예민해지고 수분 처리를 못하니까 밤에 소변을 보러 가게 되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방광염이 잘 생기고, 호흡기, 기관지 건조하니까 목소리가 맑고 청명하지 못하고 쉰 목소리가 나오고, 특히 갱년기 지난 여성분들은 거의 이 상열감,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해요. 몸에 제대로 된 체액순환이 안 일어나면 열은 위로 무조건 몰리게 되고 밑에는 차가워지는 이 상열 하한 증상이 생겨요.
그리고 체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뇌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불안이나 우울 이런 걸 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 노화라면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정말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부터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뭐 60대 70대 됐는데도 이 증상 중에 일부만 나타나고 이 증상이 그렇게 별로 안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즉 노화 하나로 그냥 퉁치기에는 설명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몸에 혈액이 잘 돌고 진액이 충만하면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나요. 왜?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균형 상태, 부족한 부분을 계속 메꾸면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혈압, 체온, 혈당 같은 것은 건강할 때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건강이란 게 딴 게 아니고 호메오스타시스, 몸을 일정하게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 그걸 호메오스타시스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상태를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데,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 이건 뭐냐면 추우면 열을 내서 체온이 36.5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몸의 시스템입니다. 추우면 열을 끌어올리고 더우면 땀을 통해서 발산시켜서 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능력. 근데 이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그 호메오스타시스가 다 깨져 있어요. 체온도 들쑥날쑥하고 혈당도 들쑥날쑥하고 혈압도 들쑥날쑥하고 모든 조절 능력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이다 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는데, 결국 그걸 다시 얘기하면 항상성, 정상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깨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균형이 왜 깨졌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호메오스타시스의 반대말, 즉 일정하게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알로스테시스. 이걸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일정하게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자원을 균형에 맞춰요. 근데 비상 상황, 특별한 상황, 예를 들면 우리가 내일 무슨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 상황을 유지할 수가 없죠.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긴장도 되고 혈압도 좀 높아지고 심박수도 좀 증가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평상시랑 달라. 내 몸의 에너지를 좀, 미래 에너지를 좀 끌어다 쓰자. 평시가 아니고 전시체제로 몸을 운영을 합니다. 지금 세계 여러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평상시랑은 다르죠. 평상시에는 사유재산이 보호를 받고 사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전시체제는 어때요? 군인들이 필요하면 사유재산도 가져가고 자기 앞마당에 펜스를 쳐서 거기 군대가 주둔할 수도 있고, 정상적인 시스템보다는 지금 적들을 상대해서 이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정상 시스템은 뒤로 밀려요. 알로스테시스, 몸 입장에서도 전시체제라는 게 존재합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까 당장 소화, 호흡, 혈액순환 이거 안정적으로 돌릴 시간이 없어. 심장도 풀 가동해. 그리고 필요한 자원들 당장 근육과 심장으로 다 몰아줘.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지금 평화롭게 밥 먹고 있을 시간이 없어. 온도 조절 일정하게 할 시간이 없어. 지금은 그냥 최대치로 몸을 가동해. 모든 자원 다 끌어와. 이렇게 해서 전시체제로 돌립니다. 현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안, 두려움, 긴장, 이 모든 게 사실은 전시체제에 가동되는 이 알로스테시스 상황입니다. 근데 원시 사회에서는 어땠어요? 이 알로스테시스 상황을 활용은 하지만 사자가 사라진 다음에는 다시 안정을 찾고 빠르게 호메오스테시스 상황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게 잘 돌아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불일치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뭔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뭐냐면 몸의 활동이에요. 사자가 나타났으면 일단 이전에는 못 기어오를 것 같았던 나무를 미친 듯이 기어오르고, 내가 평상시 달리던 최고 속도보다 10% 20% 더 빨리 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는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새 알을 훔쳐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원시인 수준에서는 이 알로스테시스 상황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몸을 쓰고 나면 다시 평온이 찾아와요. 이거는 일시적인 긴장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만성 긴장 상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뭐 걱정거리 없이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회 구조가 여러분들의 불안을 조장을 해요. 항상 여러분들은 좀 부족해. 더 열심히 해야 돼. 지금 돈도 부족해. 지금 이대로 살면 노년이 힘들어질 거야. 계속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보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내 자식도 걱정이 되고 우리나라도 걱정이 되고 세계사가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것도 걱정이 되고, 원시 사회에서는 진짜 눈앞에 딱 공동체라고 해봐야 한 50명 정도 사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뇌가 그 정도는 다 처리해낼 수 있었어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고 미래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몸이 전시체제가 돼 있는 거예요. 알로스테시스 상황. 좀 전시체제면 어때? 그래서 큰 문제가 되겠어? 근데 이 알로스테시스 상황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평상시에 몸의 상황이 아니고 억지로 끌어올린 미래 자원을 갖다가 오로지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그 시스템을 가동을 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평상시에 세포가 재생도 잘하고 면역체계도 가동이 되고 호르몬 분비도 안정화가 돼 있고, 그 모든 걸 합쳐서 건강이라고 해요. 몸에 아픈 것도 안 느껴지고 몸이 잘 돌아간다, 부드럽다 이렇게 느끼는 상황, 그걸 건강이라고 해요. 근데 전시체제의 몸은 딱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뇌, 심장, 근육,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는 다 뒷전이에요. 장기적인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면역계, 소화계, 그리고 호르몬 쪽, 이런 쪽 배분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긴장 상태에 우리가 혈압이 높아지잖아요. 혈압이 높아지는 상황은 몸 입장에서 비상 상황, 긴장 상황, 뭔가 불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높은 혈압으로 피를 빨리빨리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원시 체계에서는 도망치고 나면, 근육을 쓰고 나면 그 혈압을 근육이나 심장이 흡수를 해줘요. 근데 우리는 내일이 불안하긴 한데 안 움직이잖아. 그럼 그 부하를 고스란히 혈관과 심장이 다 감당을 해야 돼요.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 뇌가, 전시체제는 완전히 독재체제를 가동을 해요. 원래는 우리 몸은 자율적 권한이 있어요. 그걸 자율신경이라고 하잖아요. 온도도 내가 알아서 조정하고, 소화기계도 스스로 조정하는 능력이 있어요. 장도 제2의 뇌잖아요. 스스로 명령체제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비상 상황이 되면 뇌가 모든 명령 체제를 독점을 해버립니다. 코르티졸, 아드레날린 같은 강력한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이 호르몬으로 몸 전체를 지배를 해버립니다. 이 호르몬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존 자율신경들은 다 거기에 복종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비상 전시 체제는 몸 입장에서는 도망을 쳐야 되는 그 상황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몸을 빠르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몸을 안 썼어. 그리고 몸은 안 쓰면서 그 상황이 이틀, 3일, 4일, 보름, 한 달 지속이 되잖아요. 전시체제에서 몸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 결과물로 평상시에 혈액이 잘 가고 건강해야 될 부분에 혈액이 모자란 현상이 생기면서 다 고갈 상황, 자원 부족 상황에 들어가면서 진액이 고갈된 증상들이 쫙 다 나타나 버려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큰 걱정거리로 한 2달 정도 시달리고 난 다음에 몸이 급격히 쇠약해진 그 경험, 그게 바로 이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알로스테시스 상황을 2달 지속해버리니까 몸이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 모든 걸 해결하는 거는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만성질환에 완전히 시달리고 있는 이런 느낌에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이게 간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비상전시 상황, 이걸 이제 종식을 시켜야 돼요. 전쟁을 끝내야 돼. 평화의 시기로 들어가면 몸이 그때부터 소화도 정상적으로 시키고 혈액을 필요로 한데 다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여기 쓸 게 어딨어, 지금 도망가는 데 써야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몸이 그 시스템을 가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시체제를 종식시키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잘 이해해야 됩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줘야 됩니다. 몸에 이제는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줘야 돼요. 그게 뭐냐? 일단 비상 상황에 맞는 행동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근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비상 체제를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몸은 안 썼어. 그러면 끝이 안 나요. 여러분들의 그 걱정과 불안이 끝나는 시점은 언제냐면, 몸의 명령서대로 한번 몸을 제대로 한번 써줘야지. 그때 명령서대로 명령이 이행됐구나. 그러면 언제 종료할까 뇌가 판단하기 시작해요. 충분히 명령이 잘 이행됐으니 이제는 비상 상황을 종식시켜야지. 그때 뇌가 판단을 해요. 머리로 백날 나 편안해야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건 내가 쓸데없는 걱정이지. 그게 먹혔습니까 여러분? 안 먹혀요. 단 하나의 신호는 진짜 실제 비상 상황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정말 호랑이가 쫓아와서, 사자가 쫓아와서 내가 죽기 살기로 뛰어야 되는 그 상황, 그걸 만들어줘야지. 그제서야 이제 전쟁도 끝났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전시체제를 종료를 하겠어요? 잡아먹힐 수도 있는데 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미친 듯이 몸을 써야 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몸을 쓴다, 그 느낌으로 써주면 그 다음에 재밌게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지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 전에 너무 괴롭고 우울하고 이거 왜 사냐 왜 사냐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얘를 몰아쳤는데 반대로 살고 싶다, 이제 살고 싶다. 여러분, 살고 싶다 죽고 싶다 그게 여러분들의 기분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호르몬의 명령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은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 상황을 판단해서 뇌가 내린 판단의 결과를 여러분은 기분으로 느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기분을 죽었다 깨어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거는 그 상황만 바꿀 수 있어요. 심박수 끌어올려야 됩니다. 얼마까지? 130회까지 끌어올리면 됩니다. 하루에 반드시 한 번은 심박이 130회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전시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이 생각보다 이 상황이 한 번 제대로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몸은 끊임없이 이걸 위협 상황으로 판단을 해요. 현대생활 자체가 다 위협 상황이에요. 차들이 시속 50km, 60km로 내 옆을 쌩쌩 지나가고 있고 내가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내가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전화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혼잣말을 하는데도 내가 불쾌해질 수도 있고, 이 세상은 지뢰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은 내부에는 그냥 전시체제로 들어갑니다. 누군가한테 공격받았다 생각하고 내가 전쟁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상황을 매일매일 종식시켜줘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이 끝났다, 충분히 내 몸을 사용했으니 이제는 안전한 지역으로 왔다, 이것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본인이 느껴요. 불안하지 않다. 오히려 내 몸을 막 혹사를 시켰는데 불안감이 사라져. 그 순간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그 불안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은 그 안전하다는 느낌이 한두 시간 가요. 그 다음 다시 또 불안함이 올라와요. 근데 그걸 계속 연습을 하면 내가 안전하다 느끼는 그 시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걸 해결하는 간단한 답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운동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 이런 자각이 없으면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안 움직여도 된다 라고 착하게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그냥 편안한 게 좋은 거지, 그런 상황에 계속 시간이 흘러갑니다. 물론 운동을 안 해도 정말 내가 안전하다, 평온하다 라고 느끼는 분들은 훨씬 더 이런 증상이 덜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 좀 낙천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빠르게 자기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몸 상태가 괜찮아요. 운동을 안 하는데도 지극히 긍정적인 사람은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몸은 쓰지 않으면 혈액의 흐름도 나빠지고 결국 도달률은 떨어져요. 운동을 안 해도 좀 낙천적이면 그게 다 해결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은 그냥 필수. 어느 정도의 운동? 하기 싫다, 힘들어 죽겠다, 굳이 사자가 쫓아오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상황으로 자꾸 밀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그걸 수행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혼자 안 되는 사람은 제가 반드시 강습을 등록을 하시라, PT를 등록을 하든 수영을 등록하든 누가 푸시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계단 오르기가 또 왜 좋냐면 사람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계단을 안 탈 때는 계단을 안 타고 싶어요, 계속. 근데 계단으로 들어가는 순간 중간에 멈추기는 너무너무 싫어. 계단을 오르는 그 상황을 유지시키고 싶은 마음이 2, 3층만 올라가면 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만 올라야지 했는데 20층, 30층 올라버린다고요. 그래서 계단이 무서운 거예요. 나를 그 상황으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오늘 진액고갈 이야기를 했는데 요 단어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로스테시스. 이 상황을 해결하고 전시체제를 종료할 방법은 미친 듯한 심장박동, 그것밖에 없다.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지만 살 방법도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위장은 점막이 가장 중요하다,
소화력이든 위염이든 장상폐화생이든 암이든 점막이 건강하면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점막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좀 무심코 지나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침입니다. 실험 결과로 침이 사라지면 위 점막의 30%가 깎여 나갑니다. 그만큼 침이 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침 분비를 막는 잘못된 습관 3가지, 이것도 말씀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침이 위 점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 실험팀에서 실험용 쥐의 침샘을 인위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위장의 점막 변화를 쭉 관찰을 했어요.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침샘이 제거된 쥐는 시간이 지나면서 위 점막 두께가 30% 정도가 소실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위 점막에 상처를 냈을 때 침 분비가 잘 되는 정상적인 쥐는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침샘을 제거한 쥐의 경우 인위적으로 상처를 냈을 때 그게 낫지 않고 궤양으로 번지면서 깊은 상처로 자꾸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위장 세포의 재생 능력에서 큰 차이가 났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침 속에는 여러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재생의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EGF라고 해요. Epidermal Growth Factor. 에피더말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즉 상피세포가 손상이 됐을 때 그걸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1986년에 이 물질이 발견이 됐는데 이 물질을 발견한 스탠리 코오 박사는 이 공로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만큼 EGF가 지대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학계가 인정을 한 거죠. EGF가 작동하는 방식은 첫째로 위벽에서 점액질이 나오게 활성화를 시켜요. 그리고 위산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이 되고 이렇게 궤양이 생기고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세포 분열을 일으킵니다. 즉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게 합니다. 상처가 나도 새살이 돋는 게 이 EGF 때문에 그렇습니다. EGF가 충분히 많으면 상처 주변에 새로운 혈관들을 만들어서 그 상처 부위로 빠르게 혈액이 공급될 수 있게 혈관 재생을 돕습니다. 한마디로 EGF가 나오면 웬만한 상처가 나도 다시 복구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EGF는 안타깝게도 계속 나오지를 않아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습관에 의해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습관이 이 EGF를 많이 나오게 하냐? 첫째로 침샘을 충분히 자극을 해야 돼요. 요즘은 쉐이크나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씹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갈아서 먹는 그런 식문화가 좀 많은데 씹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침샘이 자극을 받지를 못하고 자극받지 못하면 EGF를 만들어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입이 마르면 일단 EGF 자체가 나와도 침에 녹아서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마르게 하지 않는 습관, 구강호흡, 이걸 지향을 해야 됩니다. 항상 호흡을 코로 하는 습관. 입으로 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 입이 마르고 EGF가 나와도 그게 이동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때 안정된 몸의 상황일 때 EGF가 많이 나오고 긴장 상황에서는 EGF가 줄어듭니다. 내가 안전하다라는 느낌과 충분한 휴식,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불안하거나 긴장하는 상황에서는 EGF가 줄어들고 입안의 상처뿐만 아니라 소화기에 상처가 생겨도 그걸 회복을 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고 무리하고 바쁘게 막 살다 보면 위궤양이 생기죠. 속쓰림이 생기고 신경성 궤양이다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게 침에 포함되어 있는 EGF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침이 그만큼 중요한데 침을 정말 제대로만 분비시켜도 위장 건강도 가져오고 침 자체가 세균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래 씹는 것만으로도 소화 문제를 해결했다, 이 얘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의도적으로 여러 번 씹는 행위,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그 역할뿐만이 아니라 침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가 많아지고 그 속에 세포 복구 물질인 EGF가 많이 들어있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씹는 거는 단순히 음식을 잘게 만든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씹지 않는 습관이 결국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 둘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강호흡. 입이 마르면 안 됩니다.
입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말을 하고 그런 기관이지 실제로 호흡 기관이 아니에요. 입으로 호흡을 하다 보면 들숨 날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입안이 말라버립니다. 코는 호흡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호흡을 위한 기관이에요. 근데 입은 호흡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강호흡을 하다 보면 입이 말라버리고 침샘 분비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 때 특히 구강호흡을 많이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요즘 구강 테이프 많이 팔잖아요. 입을 딱 테이프로 봉인을 하고 주무시면 의도적으로 입이 벌어져서 구강호흡을 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침 분비를 나쁘게 하는 습관 세 번째, 약 복용입니다. 임상에서 관찰해 보면 환자들이 약을 여러 가지를 복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김없이 구강 건조가 따라옵니다. 고혈압, 당뇨, 항히스타민제, 우울증약, 대부분의 약들 뒤에 부작용 파트를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 구강 건조라고 표기되어 있는 약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림잡아 한 500여 종의 약물이 구강 건조를 유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약들을 한 가지만 복용하는 분들이 드물죠.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한 개, 두 개, 세 개 자꾸 늘어나죠. 약을 세 가지 이상 복용하는 분들은 침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년기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만성적인 질환 때문에 복용하는 약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해집니다. 우리 몸에 보약과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물질인 침이 분비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몸의 건강을 유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 주고도 못 사는 이 침을 유지시키려면 복용하는 약의 가지수를 줄여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약에 의존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스스로 몸을 유지시키는 그 생활 방식을 자꾸 스스로 고안해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식문화에서 국이 있다 보니까 조금 밥맛이 없고 좀 치아가 약한 분들은 국에 말아서 좀 편하게 먹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씹어서 침이 많이 나와서 그 음식과 섞이게 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음식이든 운동이든 간에 편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장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게 문명의 이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기능은 퇴화될 수밖에 없어요. 걸어 다니지 않고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어서 뭔가 좋아진 것 같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잃는 게 꽤 많습니다. 음식을 좀 더 편하게 섭취하고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됐지만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저작작용이라든가 신선한 식품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은 자꾸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한 것만 자꾸 찾으면 야금야금 건강을 갉아먹을 수가 있어요. 음식 씹는 것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은 30번 씹기를 행하세요. 그러면 정말 소화도 잘 되고 몸과 혈액순환도 잘 되고 좋아진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한 숟가락 뜨고 몇 번 씹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생각보다 적게 씹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바로 나도 30번 씹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면 30번이 만만치 않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게 지속될 수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15번 이하로 씹지 않겠다, 이것부터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침 분비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강제로 껌 씹기,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또 너무 과하게 하면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적당히 잠깐 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턱관절 마사지, 침샘이 여기 있어요. 턱관절에. 그리고 턱 밑에 있어요. 이 부분들을 자꾸 만져주면 침샘이 활성화가 됩니다. 턱이 너무 이제 많이 씹는 게 아픈 분들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귀 앞에 잡고 여기를 눌러주면 돼요. 턱 밑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밑에를 누르면 돼요. 턱 밑을 다 눌러주면 돼요. 오늘은 침 속에는 EGF라는 대체 불가한 상피세포 재생 성분이 들어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침이 그만큼 소중하고 침을 아끼고 침 분비가 활성화되는 음식 습관, 이걸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전보가 드디어 재출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고 위전보로 효과를 보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수요가 존재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능성 원료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스페인 감초였고 이번에는 유산균 발효 대두분말이라는 원료가 들어갑니다. 같은 위점막 보호 기능성 물질인데 좀 더 자료가 더 많이 축적된 원료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존에 위점버 드시면서 속이 편해졌다라고 하셨던 그 느낌은 그대로 두고 설계는 조금 더 다듬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